배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상황들을 먼저 보면은 2015년부터 보면은 이 동성혼의 문제가 2015년까지 입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논의 중에 폐기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법안 자체가 발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 그런데 2016년에는 사법부를 통해 동성혼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문제가 바로 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결혼에 대한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2017년에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 판단이 좌절된 결과 입법을 통해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황 박사님께서 미국의 합법화 과정의 그 주요 판례들을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미국의 합법화 과정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의 개별주가 소송을 통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사법부를 통해 동성혼이 합법화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1999년에 동성 커플을 위한 그 결혼에 상응하는, 결혼에 준하는 제도 시빌런 유니언, 다시 말하면 시민결합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1990년대에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1996년 클린턴 정부에서 DOMA, 그러니까 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연방결혼보호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결혼보호법을 통해서 의회는 연방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개별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 성소수자의 권리 투쟁이 이루어지는데 2003년에 매사추세츠 법원, 공교롭게 이게 뉴 잉글랜드 청교도가 있던 지역이죠. 그 지역의 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과거의 시민결합, 시비얼 유니언만 인정했던 것은 열등하게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승인과 특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동성결합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쯤에서는 동성혼을 수용하고자 하는 일부 주에서 법령 재개정을 통해서 주의회가 동성혼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황 박사님께서 다뤄주시지 않은 판결은 2015년에 가장 최근의 판결이죠. 오버게펠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 동성혼을 합법화 저지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방결혼보호법,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어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동성혼이 합법화됐던 오버게펠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와 그 판결 결론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그 아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오버게펠과 아서가 이제 동성과의 관계죠. 근데 이제 아서가 그 불치병으로 이제 사망 전에 혼인할 것을 결심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메릴랜드주에서 혼인을 했는데 그 후에 3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주를 했는데 오하이오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 오버게펠은 이 아서를 죽은 자를 사망 진단서에 배우자로 기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배우자로 기재되지 못한 채 남남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으면 남은 시간 동안 계속될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망 진단서에 생존한 배우자로 기재해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케네디 법관,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 주도한 케네디 법관이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이걸 들어보십시오. 자, 결혼은 사랑, 서로에 대한 충실, 헌신, 희생, 가족 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장 뜻깊고 심오한 결합이다. 부부간의 결합체를 형성하면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원고 몇몇이 보여주듯 결혼은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개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청원은 그들이 결혼을 존중한다는 것, 결혼을 너무나도 마음속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결혼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인 결혼에서 배제되어 외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운명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의 눈으로 평등한 존엄성을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판결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판결문, 이런 논리에 대항해서 기독교인들이 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변증이 아니라 이 세련됨을 극복하는 변증을 해야 될 과제가 놓여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지금 최근에 미국 2015년에 미국의 종교의 자유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최근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난 10년에 비해서 상당히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크게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리치 네이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학, 역사학,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신학적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케네디 판사가 동성혼을 주장한 케네디 판사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 법조계내의 멘토가 동성애 자라는 사실은 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동성결혼의 대법원의 판결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는 그 미국의 철학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expressive individualism,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진정한 자아에 두는 철학인데 그것이 내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짓을 팔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철학들이 미국 그 판결문에 이렇게 사상적 기초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케네디 대법관이 과거에 러빙 판결문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을 기본권으로 보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뺍니다. 인류의 존재와 존속이라는 결혼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빼고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도 상당히 그 판결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라고 성경적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황 박사님께서 이제 개신교단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법에서 미국 사회법이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과 미국 교단이 동성혼을 어떻게 수용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좀 독립적인 주제긴 한데 그걸 잘 묶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최근에 미국이 막 동성혼을 인정하니까 미국 교단이 막 동성혼을 인정하니까 그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 숫자만으로 보면 지지하는 교단 숫자보다 더 많지만 이 교단들이 사실 미국 교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큰 남친내교, 미국의 최대 남친내교 하나만 보더라도 동성혼을 다 지지하는 소수 교단을 합친 것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제 뭐 다 넘어갔다. 동성애가 막 넘친다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친구들 정신으로 미국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아까 목사 동성애자가 성직자 안수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개신교적 상황들은 성직자 중심으로 동성애 허용이 추진되어 왔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아니라 미국 교단에서 성직자가 자기가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한국 교계에 하는 시사점은 뭐냐면은 미국 교단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국 교단 예외 없이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한국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 신학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똑같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경 해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결혼이란 제도는 사실은 전 국가적인 프리스테이트, 전 정치적인 프리폴리티컬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와 같이 존속되어 왔던 주제이고 이것은 단순히 사적 권익으로만 환원시킬 수 없는 공공성을 지닌 중대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대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법부 주도로 그것을 움직이려고 했다든가 어떤 이것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구사가 되어 오는 반면에 이 한국 개신교에서는 조금 그런 세련된 논리를 능가할 수 있는 논리 개발보다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런 논리가 치밀해지고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문제가 서구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세련된 논리를 개발하고 구축해서 좀 기독교적인 대안이 수준 높은 기독교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